72시간. 겨우 72시간 만에 미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최강국이 인구 5천만의 나라 앞에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작전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며 웃고 있었죠.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우리를 당해낼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을 때 저는 동료들에게 장담했습니다. 48시간이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저금통을 깼습니다. 치킨집 사장이 하루 매출을 전부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례비를 내놨습니다. 5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개인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다음 날 1천만 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엔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중국까지 가세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뒤 백악관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한 건 한국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5천만 국민 전체였습니다. K-팝 팬들이 백악관 홈페이지를 다운시켰습니다. 넷플릭스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월가 헤지펀드들이 철수했습니다. 총도 탱크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패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그 72시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이겼는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무너졌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샬롯 헤이든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죠. 하지만 지금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오전 8시. 워싱턴 재무부 작전실. 제 앞 모니터에는 빨간색 경보가 깜빡이고 있었죠. 한국 원화 방어전 개시. 예상 소요 시간 72시간. 성공 확률 99%.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이건 게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학살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국내 총생산 규모로 보면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인구는 5천만. 땅덩어리는 미시시피주만 했죠. 제 상관인 제임스 로버츠 차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개시합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겁니다. 한국은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들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없이는 북한도 막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회의실 안에 20명 남짓한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였으니까요. 로버츠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짰습니다. 첫째,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원화를 공매도합니다. 둘째,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등급을 강등시킵니다. 셋째,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한국 정부는 72시간 안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72시간? 그것도 너무 길다고요. 48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봤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만약 버틴다면 어떻게 하죠? 로버츠 차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헤이든, 당신도 참. 한국이 버틴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한테 무릎 꿇었던 나라입니다. 2008년에도 우리한테 손 벌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도 웃었죠. 정말 우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한국을 얕본 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 관한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경제지표, 외환보유고, 수출입 통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었죠.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을 처음 봤습니다. 당시 저는 국제통화기금 실무진으로 서울에 파견됐었죠. 한국 관료들을 만났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결국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은 더 그랬습니다. 재벌 중심 경제, 수출 의존도가 높음,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 모든 게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한국은 결국 굴복할 거야.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죠. 월가에 있는 제 친구 마크였습니다. 마크는 대형 헤지펀드의 트레이더였죠. 샬롯,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 원화 공매도를 시작했는데 말이야. 누군가 미친 듯이 원화를 사들이고 있어. 이건 정부 개입이 아니야. 개인들이야.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개인들? 설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마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샬롯, 농담 아니야. 우리 시스템에 경보가 떴어. 비정상적인 집단 매수 패턴이라고. 이건 본 적이 없는 움직임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원화 환율 그래프를 확인했죠.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하락하던 그래프가 갑자기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헤지펀드의 자금력을 당해낼 수 없죠. 저는 다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72시간.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한국은 결국 무너질 거야. 하지만 그때 제 컴퓨터에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원화 지키기 운동. 저는 클릭해서 들어가 봤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은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매수했는지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정부 개입이 아니야.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요.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2월 14일 오후 6시.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했습니다. 저는 재무부 작전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죠.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본격적으로 원화 공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분석관 톰이 말했습니다. 시작됐네요. 한국 원화는 지금부터 폭락할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모니터 속 그래프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치솟았죠. 1,300원에서 1,320원, 1,340원. 순식간에 50원이 뛰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야. 이대로 가면 내일 아침이면 한국은 항복할 거야. 그런데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갑자기 매수 물량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엄청난 양의 원화를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환율 그래프가 급격히 반등했죠. 1,340원에서 1,320원, 1,310원.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죠? 한국 중앙은행이 개입한 건가요? 저는 다른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개입 흔적이 없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니야. 그럼 대체 누가?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마크였죠. 샬롯,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인공지능 시스템이 완전히 미쳐버렸어. 수백만 건의 소액 매수 주문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이건 기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야. 개인들이야. 개인 투자자 수백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 그게 말이 돼? 개인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마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야. 우리 헤지펀드가 밀리고 있어.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국 인터넷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죠. 한국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가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DC인사이드, 클리앙, FM코리아, 뽐뿌. 수백 개의 사이트가 동시에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원화를 지키자. 미국한테 지지 말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금통 깼습니다. 10만 원이지만 보탭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죠. 치킨집 하루 매출 30만 원 전부 환전했습니다. 우리가 지킵시다. 대학생이 쓴 글도 있었습니다. 알바비 50만 원 있었는데 다 넣었습니다. 이번 학기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봐야겠네요. 근데 후회 안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나? 이 사람들 진짜 미쳤나? 하지만 그들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있었던 거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요.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경제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대 정부의 싸움이 아니었죠. 국민 대 헤지펀드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로버츠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상황이 이상합니다. 한국 개인들이 집단으로 원화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로버츠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헤이든, 진정해요. 개인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헤지펀드 자금이 얼만데.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끝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원화 환율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때 제 컴퓨터에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정보국에서 보낸 긴급 분석 자료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약 500만 명이 동시에 원화 매수에 참여하고 있음. 평균 매수액 약 50만 원. 총 매수 규모 약 2조 5천억 원. 이는 한국중앙은행 1일 개입 규모와 맞먹는 수준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500만 명? 그게 가능해?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조직력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누가 얼마를 샀는지, 현재 환율이 어떤지, 다음 타겟은 무엇인지. 마치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음.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제전쟁이 아니야. 이건 게릴라전이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부 한국 개발자들이 자동 매수 알고리즘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개인들이 24시간 자동으로 원화를 매수할 수 있게 됨.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앱도 개발됨.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 사람들 진짜 미쳤어. 아니, 미친 게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진짜 전쟁이라고. 저는 다시 한국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게시글을 봤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목숨 걸고 지킨 나라입니다. 저는 돈으로라도 지키겠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때 총 들고 싸우셨습니다. 저는 총은 못 들어도 통장은 들 수 있습니다. 제 전 재산 200만 원 전부 넣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무시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1997년에도 금 모아서 나라 살렸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애국심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한국 정부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상대하는 건 5천만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이길 수 있을까? 2월 15일 새벽 2시. 저는 집에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원화 매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밤을 샌 톰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새벽 2시인데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안잖아요? 저는 한국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은 오후 4시였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퇴근하면서도 매수하는 거야.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집에 가면서도. 그리고 제 컴퓨터에 새로운 보고서가 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초등학생들까지 저금통을 깨서 환전하고 있음.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500명이 집단으로 은행에 가서 환전했다는 보고가 있음. 평균 금액 3만 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악에 가까운 웃음이었죠. 초등학생들까지. 이게 대체 무슨 나라야?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치킨집 사장은 하루 매출 30만 원을 전부 환전했습니다. 서울의 한 택시 기사는 한 달 저축한 50만 원을 넣었죠. 대전의 한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비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였습니다. 한 노인은 자기 장례비로 모아둔 300만 원을 환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늙어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죽어서도 후회 안 한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그것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전쟁이라고. 저는 로버츠 차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당장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우리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로버츠 차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헤이든 새벽 2시에 뭔 회의를 해요?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차관님, 이건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닙니다.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 국민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싸우고 있어요. 로버츠 차관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1시간 뒤에 회의실로 오세요. 새벽 3시. 재무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로버츠 차관을 비롯해 10명의 고위 관료가 모였죠. 모두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500만 명이 동시에 원화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주도가 아닙니다. 순전히 민간 주도입니다. 한 관료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500만 명이 뭐 어때요? 우리 헤지펀드 자금이 얼만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자금 규모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이들은 24시간 교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우리 헤지펀드는 언젠가 지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로버츠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차관님, 제 생각엔 우리가 이번 작전을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관료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헤이든, 당신 지금 항복하자는 거요? 겨우 이틀 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복이 아닙니다. 전략 수정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로버츠 차관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 생각을 들어봅시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커뮤니티의 스크린샷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애국심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이들에게 이번 싸움은 경제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목숨도 걸잖아요. 이들은 지금 전 재산을 걸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조직력입니다.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전략을 공유하고 24시간 교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본 그 어떤 정부 작전보다 효율적입니다.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로버츠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오늘 하루 더 지켜봅시다.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죠. 워싱턴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봤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원화 지키기 운동, 전 국민으로 확산. 참여 인원 1천만 명 돌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천만 명? 어제 500만이었는데 하루 만에 2배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서울 명동에서는 시민 1만 명이 모여 집단 환전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자영업자 연합이 하루 매출의 10%를 환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비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였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전 재산 10억 원을 환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 이 나라 국민들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인 거였죠. 저는 20년간 국제금융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봤죠. 그리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은 뭘 했을까요? 시위를 했습니다. 정부를 비난했죠. 은행에서 돈을 빼내 도망갔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넣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이 나라는 도대체 뭐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습니다. 샬롯, 우리 펀드 철수하기로 했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손실이 너무 커.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벌써? 아직 이틀밖에 안 됐잖아. 마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샬롯, 우리 펀드만 그런 게 아니야. 월가 주요 헤지펀드 5곳이 철수 결정했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심리전에서 진 거야. 한국 국민들의 결의를 우리가 당해낼 수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겨우 이틀 만에 월가가 무릎 꿇었습니다. 제가 72시간이면 끝난다고 장담했던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눈부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고요. 2월 15일 오전 10시. 저는 긴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정보국에서 보낸 자료였죠.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주요 재벌 그룹의 사전 준비 정황 포착. 저는 서둘러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삼성그룹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해외 현금 보유고를 30% 늘렸습니다. 이유 없이 말이죠. 그리고 2024년 말 갑자기 그 현금을 전부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놈들 미리 알고 있었어. 다음 페이지는 SK그룹이었습니다. SK는 2024년 초부터 해외 투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국내 투자를 2배로 늘렸죠. 그리고 외환 해지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LG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전부터 해외 법인의 수익금을 본사로 송금하기 시작했죠. 평소보다 3배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국내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갑자기 미국 국채를 전부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 국채를 샀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 새끼들 미리 다 알고 있었어. 우리가 뭘 할지 다 알고 대비했던 거야. 저는 로버츠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당장 보고서 확인하십시오. 한국 재벌들이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로버츠 차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럼 이미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 계획을 한국에 알려줬습니다. 아니면 한국이 스스로 예측했거나요. 로버츠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회의 소집합니다. 1시간 뒤 재무부 대회의실에 30명의 고위 관료가 모였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까지 참석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반응한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삼성의 재무제표가 떴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현금 보유고를 급격히 늘렸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나빴는데도 말이죠.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 그 현금을 전부 원화로 바꿨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한 국방부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계획을 알았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 유출. 누군가 우리 내부 정보를 한국에 넘겼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자체 분석. 한국 정보기관이 우리 움직임을 예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정보 유출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한국 국가정보원이 우리를 역추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재벌들의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무려 12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뒀습니다. 원화 방어, 외환 확보, 긴급 유동성 공급.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화면에 SK의 내부 문서가 떴습니다. SK는 2024년 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름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죠. 이들은 미국의 경제 압박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로버츠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이번 사태는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군요. 철저히 계획된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예상 밖이었지만 재벌과 정부의 대응은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한 관료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거잖아요. 한국한테 역으로 당한 거라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재벌들의 공동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겁니다. 삼성, SK, LG, 현대차 등 10대 재벌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산을 전부 매각해서라도 원화를 지킬 것이다. 한 관료가 비웃었습니다. 허세 아닙니까? 정말 그럴 리 없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삼성은 미국 법인 보유 현금 50억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SK는 유럽 자산 30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공장 지분 일부를 팔았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그래프가 있었죠.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4,200억 달러입니다. 우리 예상보다 200억 달러 많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이 추가로 송금한 금액을 합치면 4,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로버츠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얘기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더 잘 준비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한국이 우리를 역으로 추적한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얕본 순간부터였다는 걸요. 우리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봤습니다. 우리 말을 들어야 하는 나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굴욕을 당했죠. 그리고 다짐했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던 겁니다. 2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동안 말이죠. 재벌들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정부는 대책을 세웠고, 국민들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했을 때 이들은 준비된 상태로 맞섰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진 거야. 완전히 진 거라고. 그때 제 컴퓨터에 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에서 보낸 거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주제는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우리 산업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 경제가 마비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던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고요. 2월 16일 오전 9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국무부에서 보낸 거였죠.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산업의 대규모 보이콧 움직임 포착.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K-팝 팬덤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 등 주요 K-팝 그룹 팬들이 미국 활동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예정됐던 콘서트를 전부 취소했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K-팝이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고 저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압박을 중단하라. 그리고 24시간 만에 서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500만 명? 하루 만에?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블랙핑크 팬들은 미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지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죠. 세븐틴 팬들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항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100만 통이 넘는 메일이 쏟아졌죠. 상원 메일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당황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K-팝 팬들이 정치적 압력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어. 다음 페이지는 OTT 플랫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보이콧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모든 한국 콘텐츠의 시청률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청률은 떨어졌지만 구독 해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넷플릭스를 탈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넷플릭스를 탈퇴해? 한국 드라마만 안 보면 되잖아. 그런데 다음 문단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한국 팬들이 조직적으로 넷플릭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미국 정부 편을 든다면 한국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죠. 그리고 전 세계 한국 드라마 팬들이 동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한국 드라마가 사라지면 구독자 수천만 명이 떠날 수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경제전쟁이 아니야. 이건 문화전쟁이야. 다음 페이지는 게임 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게임사들이 미국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서버가 미국 IP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게이머들이 발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항해 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게임만 하고 싶은데 왜 정치를 끌어들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 게이머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격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게임보다 나라가 먼저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음은 웹툰 플랫폼이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가 미국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미국 독자들이 갑자기 웹툰을 볼 수 없게 됐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웹툰 작가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독자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정부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방탄소년단이 긴급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항의합니다. 전 세계 아미 여러분, 한국을 지지해 주세요.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마자 백악관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했기 때문이죠. 모두 항해 청원을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로버츠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 문화 산업 전체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버츠 차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헤이든, 문화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차관님,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10% 떨어졌습니다. 게임 회사들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이건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요. 로버츠 차관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오후에 회의 소집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경제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음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한국 문화 팬들 말이죠. 이건 총도 탱크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습니다. 문화가 칼이 된 전쟁이었습니다. 2월 16일 오후 3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중앙정보국에서 보낸 거였죠. 제목은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 움직임 포착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일본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지지 성명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였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지한다고? 누구나 알다시피 한일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역사 문제로 늘 갈등했죠.
그런데 일본이 한국 편을 든다고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 재무장관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잊지 않았다. 미국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기억한다. 이번엔 한국이 당하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음은 우리 차례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1985년 미국이 주도한 환율 조정 협정이었죠. 일본 엔화를 급격히 절상시켜서 일본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은 그 후 30년간 잃어버린 시대를 겪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국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5만 명이 모였죠. 그들은 한국을 응원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겁니다. 한 일본 시민의 인터뷰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국과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건 내일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주권과 경제적 독립을 지지한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대만은 더 나아갔습니다. 대만 중앙은행이 원화를 직접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만까지. 이건 뭐야? 아시아 전체가 한국 편을 드는 거야? 다음은 아세안 국가들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두 한국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죠. 우리는 강대국의 경제적 압박에 반대한다.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싱가포르는 원화 스와프 라인을 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태국은 한국 국채를 대량 매입했죠. 베트남은 한국산 제품 수입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일방적인 경제 패권주의에 반대한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이 움직였습니다. 원화 매수에 100억 달러를 투입했죠. 동시에 미국 국채 200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까지. 이건 완전히 끝났어. 우리가 완전히 포위당했어. 저는 로버츠 차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당장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아시아 전체가 한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아세안, 심지어 중국까지요. 로버츠 차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까지? 그럴 리가 없어요. 중국과 한국은 사드 문제로 갈등했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중국은 우리를 더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이건 기회예요. 미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할 명분을 얻은 거죠. 로버츠 차관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백악관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이죠. 우리는 한국만 공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전체가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일본이 당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가혹한 조건을 강요했죠. 아시아 국가들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국이 공격받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엔 한국이지만 다음엔 우리 차례라고요. 그래서 뭉쳤던 겁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거죠. 저는 제 책상 위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보고서를 찾았죠.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합의했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를 올리기로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엔화는 2년 만에 2배로 올랐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이 무너졌죠. 부동산 버블이 터졌고 일본 경제는 30년간 침체에 빠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왜 한국을 지지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한국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성명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일본 외무장관의 기자회견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본 외무장관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1985년을 기억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이웃이고 동맹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서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총리의 성명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늘 강대국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압니다. 한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시아가 함께 있습니다. 베트남 외교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전쟁은 더 교묘합니다. 총알은 없지만 피해는 더 큽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지합니다. 저는 영상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대 미국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대 서구의 구도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하고 싶어 했죠. 한국 사태는 완벽한 명분이 됐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영상도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했죠. 중국 대변인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게 일방적인 압박을 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경제적 독립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한국 편이었습니다. 일본부터 중국까지 역사적으로 갈등했던 나라들까지 모두 하나로 뭉쳤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힘만 믿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면 함께 싸운다는 것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80년대에 일본을 무너뜨렸지. 90년대에는 아시아를 공격했어.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아시아가 단결하고 있어. 우리가 만든 트라우마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2월 17일 오전 8시. 저는 백악관 긴급회의에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저는 평생 처음 들어가 봤죠. 긴장됐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세요. 로버츠 차관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우리 헤지펀드들이 철수했고 원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시아 전체가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로버츠 차관이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각국의 지지 성명과 실제 지원 내역이 나와 있었죠. 일본이 50억 달러, 중국이 100억 달러, 싱가포르가 30억 달러. 총 300억 달러 이상이 한국 지원에 투입됐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미 500억 달러가 넘는 방어 자금이 조성됐습니다. 대통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우리가 한국 하나 못 이긴다고?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외교적 파장이 너무 큽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패권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엔에서도 비판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대통령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죠. 헤이든, 당신 생각은?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을 얕봤고 아시아를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장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사과라고? 미국이 한국한테 사과를 한다고? 말도 안 돼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강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도덕적으로도 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퇴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하지만 우리 체면을 최대한 살릴 방법을 찾으세요. 로버츠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미국이 후퇴한다. 한국한테 진 거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 대통령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저도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원고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3,50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항복 아닙니까? 한국의 압박에 굴복한 겁니까? 미국의 위신은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닙니다. 외교적 조정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항복이라는 걸요. 저는 브리핑룸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죠. 72시간. 겨우 72시간 만에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진 거야. 완전히 진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죠. 모든 뉴스 채널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 압박 철회. 사실상 백기 투항. 한국 승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기적을 만들었다. 아시아의 연대. 미국 패권의 균열. 저는 채널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 채널로 바꿨습니다. 거기서는 축제 분위기였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울고 웃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정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해낸 겁니다. 또 다른 시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 재산 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럽지 않았습니다. 질투도 아니었죠. 그냥 감탄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보여줬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말이죠.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미국은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한때는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힘만 믿게 됐습니다. 돈과 무기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5천만 국민이 하나로 뭉쳤을 때 어떤 힘이 나오는지 말이죠.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말이죠. 우리가 진 게 아니라고요. 한국이 이긴 거라고요. 힘은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2월 18일 아침.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재무부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버츠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헤이든, 왜 그만두려는 겁니까? 당신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20년 동안 틀렸습니다. 한국을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로버츠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쓰라린 교훈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한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1세기 경제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습니다. 정부와 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연대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아시아 국가들이 동조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72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제 눈으로 본 것들을요. 첫째,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조그만 나라. 우리 없이는 못 사는 나라. 협박하면 금방 굴복할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강했습니다.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결속력이 강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둘째, 저는 문화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K-팝, 드라마, 게임, 웹툰.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문화는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총이나 탱크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셋째, 저는 역사를 무시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아시아 외환위기. 그건 옛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 잊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자 함께 싸웠습니다. 넷째, 저는 국민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움직여야 뭔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은 그저 따라올 뿐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직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기 몫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였습니다. 다섯째, 저는 힘의 본질을 오해했습니다. 미국은 강합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세계 최강이죠.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힘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결속력이었습니다. 5천만 국민이 하나로 뭉쳤을 때
그게 3억 미국인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무지함이. 20년간 저는 뭘 배운 걸까요? 숫자만 봤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요. 후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여섯째. 나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한국을 다시는 얕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나라도 얕보지 않을 것입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군사력도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힘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단결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초등학생은 저금통을 깼고 노인은 장례비를 내놨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하루 매출을 바쳤습니다. 이게 애국심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애국심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며 부러웠습니다. 미국에도 저런 게 남아있을까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며 배웠습니다. 나라는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글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북적였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밝았죠.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세요? 관광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관광은 아니에요. 배우러 왔습니다. 택시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우러요? 뭘 배우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나라를 어떻게 지켰는지 배우러 왔습니다. 택시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니까 지킨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요. 미국에서는 누가 그렇게 말할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다녔죠. 카페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에 내렸습니다. 며칠 전 수십만 명이 모여 환호했던 그곳이었죠. 광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응원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광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가 만들어졌구나. 국민들이 스스로 역사를 쓴 거구나.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며칠 전 여기 계셨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나도 왔었지. 내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다들 울고 웃고 난리도 아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노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외국 사람이구만. 우리는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을 겪었어. 6.25 때 말이야.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지. 하지만 살아남았어. 왜냐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저는 노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나라 사랑하시오. 나라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광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 왔다. 72시간 전 내가 공격했던 나라의 말이다. 그리고 배웠다. 나는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약한 나라도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보다 강한 면이 있었다. 국민들의 결속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함께 싸우는 정신. 이게 진짜 힘이었다. 나는 미국인이다. 그리고 미국을 사랑한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나는 다시는 어떤 나라도 얕보지 않을 것이다. 크기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력으로만 보지 않을 것이다. 진짜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내가 배운 교훈이다. 한국아, 고맙다. 당신들이 나를 깨웠다. 당신들이 진실을 보여줬다. 나는 이제 안다. 힘은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빛나는 도시. 살아 숨쉬는 나라.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배웠어. 정말로 배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72시간 전에 샬롯 헤이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오만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존중을 배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거야. 진짜 힘이 무엇인지 말이야.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야.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무기가 아니라 단결이야.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 5천만 국민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말이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한국아. 당신들이 나를 바꿔놨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약속해. 다시는 어떤 나라도 얕보지 않을 거야. 다시는 힘만 믿지 않을 거야. 진짜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당신들이 가르쳐준 교훈이야. 나는 샬롯 헤이든이다. 미국 재무부 전 부차관보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72시간 동안 평생의 교훈을 배웠다. 힘은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에서 온다. 당신도 기억하길 바란다. 나라를 지키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진짜 힘은 함께할 때 나온다는 것을.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그리고 세계가 지켜봤다. 이제 당신 차례다. 당신은 당신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구름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72시간.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죠.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강했습니다. 경제력이 아니라 정신력으로요. 무기가 아니라 단결로요. 정부가 아니라 국민으로요. 5천만 명이 하나가 됐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치킨집 사장부터 대기업 총수까지. 모두가 자기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요? 크기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이게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샬롯 헤이든이 아닙니다.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존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국민이 만든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갈 건가요? 아니면 싸울 건가요? 한국 국민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면요. 나는 샬롯 헤이든입니다.
그리고 나는 배웠습니다. 힘은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고요. 당신도 기억하십시오. 진짜 힘은 함께할 때 나온다는 것을요.